자, 오늘 읽어볼 괴담들은 레딧 괴담들입니다.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번역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요즘 레딧 괴담 많이 읽고 있습니다. 박물학자님께서 번역해 주셨고요. 맛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나는 요즘 커피숍 마감 근무를 맡고 있어. 자정 넘어서까지 남아있는 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을 더 받으려고 한 건 이 동네를 떠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이야. 계약이 끝나려면 아직 3개월이나 남았고 나는 하루라도 빨리 이 마을을 벗어나고 싶었어. 알잖아, 이런 작은 마을이 어떤지. 안 좋은 일이 한번 터지면 일주일 정도는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어대다가 그 후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들 모른 척하지. 사람이 실종되어도 촛불 추모회와 전단지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아. 이 동네는 그래. 아무튼 나는 14일 연속으로 커피숍 문을 닫았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돈 앞에선 어쩔 수 없었지. 그저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어. 에스프레소 머신 닫고 카운터 정리하고 페이스트리 빵 진열대에 다시 채우고 10시에 문 잠그고 11시 반까지 청소하면 보통 자정쯤엔 나갈 수 있었어. 이상한 걸 처음 느낀 건 5번째 날이었어. 뒷문에서 누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거든. 손님들이 쓰는 문이 아니야. 쓰레기랑 재고 옮길 때 쓰는 골목 쪽 뒷문이었어. 처음엔 조용했어. 공격적인 느낌은 없었고 그냥 계속되는 소리였지. 똑, 똑, 잠깐 멈췄다가 똑, 똑, 똑. 노숙자인가 싶었어. 다운타운 그쪽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한 번은 머핀이랑 따뜻한 커피를 거기에 두고 온 적도 있었거든. 하지만 문 눈구멍으로 봤을 땐 아무도 없었어. 그래도 문을 열어봤지. 그저 평소처럼 쌓여있는 우유 상자랑 오래된 커피 찌꺼기 냄새만 퍼졌을 뿐이었어. 바람도 없었고 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어. 그저 정적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 늘 그래왔듯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피곤할 땐 더 자주 이런 일이 생기거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일 밤 들렸어. 똑, 똑, 똑. 슥슥. 그래, 긁는 소리까지. 나는 뒷문을 영업 끝나자마자 잠갔고 가게 안 불빛도 낮춰가지고 문 닫았다라는 티를 냈어. 그래도 밤 10시 45분쯤 되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시작됐지. 나는 음악 소리를 키워서 소음을 덮었어. 10번째 날쯤 문 밑에 무언가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어. 우리 가게의 영수증이었고 거기엔 검은 매직으로 이렇게 써 있었지. 네 피부가 마음에 들어. 매니저에게 전화했더니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불렀지. 출동한 경찰은 친절하긴 했지만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 생각하는 눈치였어. 골목길을 둘러보더니 어깨 한번 으쓱 하고는 밤에 혼자 다니지 말아요. 그러곤 갔지. 그 다음날 나는 박스 커터를 챙겼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 그리고 그날 밤 그를 봤어. 바닥 청소를 막 끝냈을 때였어. 유리문 바깥쪽에서 뭔가가 스치듯 지나갔어. 처음엔 반사된 불빛인가 싶었는데 멈추더니 다시 뒤로 왔어.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던 그 남자. 뭔가 이상했어. 옷이 너무 헐렁해서 마치 급격히 살이 빠진 사람 같았고 모자에 가려져 얼굴은 대부분 어둠에 덮여 있었지만 입은 보였어. 벌어져 있었지. 웃고 있었어. 나는 소리쳤어. 문 닫았어요. 하지만 그는 미동도 안 했어. 그저 손바닥을 유리문에 가져다 댔지. 내가 한 걸음 다가가자 속이 철렁했어. 손끝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나는 뒷걸음질 치며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다시 전화했어.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사라진 뒤였지. 흔적도 없었어. 그날 이후 나는 점점 예민해졌어. 출근하면 에스프레소 머신이 켜져 있고 분명히 껐던 건데 말이야. 한 번은 불이 깜빡이더니 스테레오에서 정체불명의 노래가 흘러나왔어. 찌그러진 끓는 듯한 잡음, 들어본 적도 없는 곡. 혹시 여기가 귀신 들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 정도였지. 차라리 귀신이면 나았을 거야. 나는 낮 근무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매니저는 안 된다고 했어.
마감 근무는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만뒀어야 했어.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 지난 목요일 밤. 처음엔 평소처럼 조용했어. 차갑고 고요했지. 노크 소리도 안 들렸어.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지. 11시 20분쯤 뒤쪽에서 대걸레 머리를 가지러 갔어. 수납실 위쪽 전등이 또 깜빡이고 있었지. 문을 열고 팔을 뻗는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어. 순간 돌았지. 아무도 없었어. 그 좁은 공간에 딱 한 사람 들어갈 만했는데 분명 내 목덜미 뒤로 누군가가 숨을 내쉰 걸 느꼈어. 나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정면으로 돌아왔어. 그때 봤어. 누군가가 카운터 뒤에 있었어. 낮게 웅크린 채 예비 앞치마를 보관하는 찬장을 뒤지고 있었어. 처음엔 손님인가 싶었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발짝 다가가 말했지. 저기요, 저희 문 닫았는데. 그 인물이 일어섰어. 그리고 그건 나였어. 닮은 게 아니라 그냥 나. 똑같은 유니폼, 똑같은 머리, 똑같은 목걸이, 약지 손톱에 벗겨진 매니큐어까지도. 나는 얼어붙었어. 그녀, 아니, 그것은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웃었어. 그 웃음이 너무 이상했어. 입이 너무 크게 벌어졌고 피부가 마치 잘못 맞춰진 마스크처럼 당겨졌어. 나는 덜덜 떨며 뒷걸음쳤고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뒤쪽에 두고 온 것 같았어. 그때 그녀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어. 계속 보고 있었어. 내 목소리로. 정확했지만 뭔가 텅 빈 느낌이었어. 깨진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듯한 소리. 마음에 들어. 무서운 사진이 있습니다. 아유씨. 그녀는 내 손으로 뺨에서 뭔가를 벗겨냈어. 젖은 천을 살에서 떼어내듯이. 그건 마치 마스크처럼 떨어졌지. 그 아래에 드러난 얼굴은 형체가 이상했어. 군데군데 얼룩진 피부, 아직 아물지 않은 붉은 살, 바늘과 실, 이음새처럼 꿰맨 두피 조각들. 그녀는 내 피부를 꿰매서 자신에게 입혔어. 내가 비명을 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분명 질렀겠지. 왜냐하면 깨어났을 땐 더 이상 커피숍에 있지 않았으니까. 여기였어. 좁은 방, 콘크리트 바닥, 깜빡이는 전구 하나, 곰팡이 냄새와 썩은 고기 냄새. 그녀는 가끔 들어와. 아직도 내 피부를 입고 있어.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걸어. 내 목소리로. 연습해. 내가 했던 말을 반복해. 점점 더 정교해져. 이제 그녀는 다시 일하러 돌아갔어. 아직 아무도 내가 실종된 걸 몰라. 내 전화, 내 열쇠, 내 얼굴 전부 그녀가 가졌어. 이 글도 그녀가 쓰고 있어. 그녀는 너한테 알려주고 싶대. 얼마나 쉬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로 사는 걸 좋아하는지. 혹시 이번 주에 그 커피숍에 들러서 카운터 너머의 여자가 조금만 더 크게 웃는 것 같다면 절대로 주문하지 마. 뛰어. 너무 활짝 잘 웃는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나는 요즘 커피숍 마감 근무를 맡고 있어. 자정 넘어서까지 남아있는 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레딧 번역 괴담이었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손톱 먹은 쥐 같은 건데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나를 닮은 무언가가 자신을 대체해야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공포 같은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없긴 하네. 근데 없을 법해.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다 그 전후 사정 알려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아무튼 재밌네요. 그 설정 자체가 내 피부 자체를 기워가지고 자기한테 끼운다는 설정이잖아. 여기 밑에 사진 보면 이런 존재, 뭔가 흉측한 사람이 아닌 존재가 내 피부를 그대로 가져가지고 누더기 골렘처럼 기워가지고 나처럼 산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손톱 빠지면 내 손톱 빼가지고 끼고. 설정 자체가 기괴하네요. 근데 얘는
기껏 몸 훔쳐가지고 한다는 게 커피숍 근무 대신해 주는 거야? 딴 거 해, 딴 거. 기왕 몸 훔쳤으면 네 인생을 살란 말이야. 이 미친 크리처야. 그리고 아직 웃는 거는 카피를 못했네요. 너무 좀 기괴하게 웃어. 걔 억지로 웃는 거. 이러면 매출 떨어져서 근무 더 이상 하지 못할 겁니다. 이 괴물 그만둘 수도 있어 이거. 아 너무 힘들어. 금수저랑 바꿀 걸 이런 생각 할 수 있을지도. 아무튼 여기까지 커피숍 마감 근무 레딧 괴담이었습니다.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내 집 뒤 숲에서 잊고 싶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라는 레딧 괴담입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다. 시야 가장자리엔 이상한 것들이 어른거린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쩌면 이렇게 글로라도 써보면 조금 나아질지도 모르겠다. 혹시 이걸 읽는 사람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남긴다. 이젠 정말 모르겠다. 나는 메인주 북부의 작은 마을 가장자리에 살고 있다. 우리 집 뒷마당은 약 15m쯤 뒤로 뻗어 있다가 나무들로 빽빽한 숲과 맞닿는다. 그 숲은 몇 마일이나 계속된다. 이 집에서 3년째 살고 있고 그동안 그 숲을 수도 없이 걸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적어도 지난주까지는 그랬다. 지난 수요일 오후 평소처럼 산책하던 중이었다. 5월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서 비가 다시 오기 전에 햇살을 즐기려 나선 거였다. 800m쯤 걸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 새소리가 멈췄다. 완전한 정적.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조차 없었다. 그때 그것을 봤다. 오른쪽에 조그마한 공터가 하나 있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풀은 완벽한 원형으로 죽어 있었고 지름은 약 4에서 5m 정도 됐다. 한가운데엔 거칠게 쌓아 올린 듯한 석조 우물이 있었다. 높이는 약 1m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돌은 오래된 듯했고 전에 본 적 없는 어두운 보라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이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그 주위의 공기였다. 무언가 잘못된 느낌? 공기가 이상하게 뻑뻑했다. 우물로 다가갈수록 마치 보이지 않는 끈적한 액체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도 난 결국 우물 안을 들여다봤다. 너무 어두워 바닥은 보이지 않았지만 약 3m쯤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휴대폰을 꺼내 후레쉬를 켜려는 순간 바로 내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드디어.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정적만 가득한 숲.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다시 우물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빛을 비췄다. 그때 본 광경은 아직도 악몽처럼 따라다닌다. 내가 비춘 건 물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눈이었다. 각각 따로 깜빡이던 그 눈들은 이내 동시에 나를 바라봤고 그 순간 우물 속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우린 널 기다려왔어. 충격에 손에서 폰을 떨어뜨렸다. 우물 안으로 떨어진 휴대폰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속에서 무언가 창백하고 가늘며 긴 형체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상상한 그대로인데? 나는 도망쳤다. 인생에서 그렇게 빨리 뛴 적은 처음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로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와 뒷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그날 밤 전화가 왔다. 우물에 떨어졌던 내 폰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그 후로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 17분에 전화가 온다. 어젯밤엔 결국 받아버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젖은 숨소리, 거칠고 끈적한 숨소리, 그리고 이내 들려온 목소리. 내 목소리였다. 이제 올라가는 중이야. 네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거든. 당황해서 침실 창 밖을 내다봤다. 나무 사이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빛들이 깜빡이며 천천히 다가왔다. 손전등 같지 않았다. 너무 작고 너무 많았고 스스로 깜빡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뒷베란다에서 젖고 이끼에 덮인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우물에 있던 것과 똑같은 보라색, 검은색 이끼였다.
그리고 부엌 창문 안쪽 김서림 위에 누군가가 쓴 글이 남아있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떠나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차 시동은 걸리지 않고 도보로 도망치려 해도 이상하게 길을 잃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휴대폰 신호도 사라졌고 인터넷은 우물이나 이 사건에 대해 검색하거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하면 끊겨버린다. 이건 내가 남기는 마지막 시도다. 운 좋게도 이웃집 와이파이는 암호 없이 연결됐다. 아직 살아있을 때 남기는 기록이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본다면 제발 도와줘. 지금 지하실 문에서 뭔가가 긁히는 소리가 난다. 기다려. 방금 깨달은 게 있다. 오늘 아침 발자국.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간 발자국이었다. 오, 제발. 그들은 이미 내 안에 있는지도 몰라. 만약 당신이 메인주 북부 숲을 걷다 이상한 우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달려.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지 마. 그리고 새벽 3시 17분 당신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절대로 받지 마. 추가 업데이트. 그러니까 첫 번째 글이 이거였고 추가로 이제 또 글을 쓴 거죠. 글 쓰니까. 긁는 소리는 멈췄다. 대신 침실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탁탁탁. 잠시 멈춤. 다시 탁탁탁. 벌써 20분째 계속되고 있다. 부엌까지 가서 칼을 가져오려 한다. 더 이상 소식이 없으면 내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점점 가족 얼굴이 기억나지 않기 시작했다. 여기 또 영상이 또 있네요. 방금 거울을 봤다. 내 눈이 이상하다. 따로따로 깜빡이고 있어. 여기까지가 내 집 뒤 숲에서 잊고 싶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였습니다. 뭘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글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도플갱어가 온 거라기보다는 빙의가 된 거잖아. 그죠? 저기 안에 있던 괴물이 나한테 빙의가 된 거고 내 몸 안으로 좀 들어온 거고 그래서 점점 내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느낌. 아무튼 이 괴담은 썩 무섭다는 느낌은 없다. 앞에 거가 좀 더 재밌어서 가지고 커피숍 마감 근무가 좀 더 묘사가 좋았다 할까? 이 괴담은 좀 묘사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 아무튼 여기까지 내 집 뒤 숲에서 잊고 싶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였습니다. 자, 다음 괴담은 묘지기의 열병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입니다.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든 말든 정말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 할아버지께서 작년 말 뇌졸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할아버지는 매우 가까웠고 뇌졸중 이후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크 스트리트와 멀로 스트리트 코너에 있는 작은 묘지의 땅은 발 밑에서 진흙탕이 되었고 불행히도 몇몇 사람들은 검은 장례복에 진흙을 잔뜩 묻혔습니다. 장례식은 정말 힘들었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울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장례 예배 동안 뒤에 남아서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글을 보았습니다. 묘지 관리인이 쏟아지는 비 속에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로부터 존중할 만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고 분명히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가 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은 우산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처음 알아챈 것은 그가 젊다는 것이었습니다. 짙은 금발 수염 아래로 보았을 때 그는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챈 것은 그를 둘러싼 짙고 시원한 냄새였습니다. 끔찍한 냄새는 아니었고 비가 오는 날에 나는 젖은 검은 흙 냄새 그리고 정확히 무엇인지 모를 계피 같은 향이었습니다. 정말 친절하십니다, 선생님. 이라고 그는 놀랍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추워 보여서요. 저는 그의 나이,
냄새, 그리고 이제 목소리에 약간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관리인은 검은 우산과 엄숙한 얼굴들의 무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그가 그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저는 말했는데 문장의 후반부는 제 귀에도 초라하게 들렸습니다. 당신과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는 긴 손톱이 있는 손으로 제 친구들과 가족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묘지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땅에 묻히는 것을 봤죠. 사랑받던 사람이었는지 항상 알 수 있어요. 애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얼굴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화가가 적절한 붓을 선택하듯이 각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숨결과 그를 둘러싼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졌고, 이번에는 불쾌한 냄새였으며 기저에는 지독한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하셨나요? 저는 제 감정이 다시 솟구치려 하자 화제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굳이 기록하지는 않아요. 일은 보람있고 이곳은 좋은 곳이에요. 고요하고 조용한 곳이죠. 그의 얼굴은 항상 고요하고 조용한 장소로 가득 차지 않았던 삶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래는 고요하고 조용한 삶을 살지 못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곳에서 일하니까 고요해가지고 너무 좋다. 그런 느낌.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비 때문에 묘지는 거의 신비로운 고요함을 지니고 있었고,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들을 보니 이곳이 저에게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다가 서서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동안 우리가 공유하는 우산천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장례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기 위해 양해를 구하려고 할 때쯤 그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산을 같이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애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고 제 눈을 쳐다보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요? 저는 생각에서 벗어나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 즉 죽음과 부패에 가까운 사람들과 있기를 불편해하죠. 당신이 다르게 행동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이 대화도 감사합니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관을 내리려고 하니까요. 그는 긴 손톱이 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약간 주저하며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의 악력은 강했고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꽉 쥐면서 몸을 기울이며 무덤 냄새가 나는 숨결로 말했습니다. 선행은 보상받는 법입니다. 친구요, 이제 서둘러요. 그 물어뜯는 듯한 악력은 덮쳐온 것만큼 빨리 사라졌고, 저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 길고 날카로운 손톱들이 제 오른손 살에 두 곳에서 얕은 V자 모양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 댁에서 작은 추모 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중 일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신 조문과 그 장례식, 매장의 의식이 끝나자 할아버지가 다시 실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관을 옮길 때보다 그때 할아버지에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집은 차가운 시신이 가질 수 없었던 그의 존재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돌아가셨는데도 집에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장례식에 간식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추모 연회에는 많은 음식이 있었고, 저는 어느 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지쳤고 다음날 학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떠날 때 할머니는 제가 할아버지의 브랜디를 좀 가져가라고 고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은 어차피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브랜디는 체질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것이 중요한지 물었을 때 할머니는 단순하게 그냥 너가 좀 창백해 보여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엘크 스트리트와
멀로 스트리트 코너에 있는 묘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밤에 조용한 묘비들, 높은 벽 너머로 쏟아지는 가로등, 그 빛만으로 비춰지는 그곳의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늦었고 검은 옷을 입고 정장 구두가 빨아들이는 진흙에 빠져 겨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이미 가버렸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묻히기 전에 드리려고 했던 작은 은색 포크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물건을 드리고 제가 원하던 것을 할아버지에게서 받기 위해 채워진 무덤을 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젖은 흙을 파면서 무덤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 위장은 불편하게 거품을 일으키며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은색 포크를 이빨로 문 채 파내려가다가 손톱이 관 뚜껑에 긁히는 순간 갑자기 가로등빛이 저를 비추고 저는 땀에 뒤덮인 채 깨어났습니다. 높은 열과 말이죠. 입안에는 끈적거리고 불결하며 병든 맛이 가득했습니다. 뼈가 아팠고 오늘은 수업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저는 끈적끈적한 축축한 시트 속에 한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꿈은 여전히 제 의식 앞에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비논리성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 열에 들뜬 뇌는 꿈의 세부 사항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엘크 스트리트와 멀로 스트리트 코너의 비어있고 젖은 묘지로부터 생각을 떼어낼 때에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배고픈지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모든 일에 저는 먹는 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추모 연회에서는 식욕이 없었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슬픔과 학교 준비로 너무 바빴습니다. 열이 나는 상태로 깨어났을 때 저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티에서 벗어나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걸어 다녔습니다. 물 한 잔을 채워 아픈 머리를 진정시키려 마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강한 냄새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냄새가 저를 아프게 하기 전에 냉장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무언가 상한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최악인 부분은 끔찍한 냄새가 몇 초 이상 제 배고픔을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냄새 났는데도 배고파가지고 그냥 바로 먹었다는 거구나. 저는 빵 한 조각을 집어 씹기 시작했지만 질감이 갑자기 모두 잘못된 것 같았고 한 입 이상 먹지 못하고 싱크대로 달려가 토해야 했습니다. 떨림과 함께 싱크대 위에 구부러져 제 자신의 희박한 구토 냄새를 맡으며 저는 아마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교수님들에게 제가 아프다고 설명하는 짧은 이메일을 몇 통 보낸 후 저는 제 피부에 달라붙은 끈적한 땀 잔여물을 씻어내기로 했습니다. 샤워에서 비누를 집으려 했을 때 제 손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잉크 얼룩인 줄 알았지만 오른손 아래쪽에 V자 모양의 표시를 검사했을 때 관리인의 손톱이 남긴 2개의 작은 상처가 완전히 검게 딱지가 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즉시 상처가 감염되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지 걱정을 했지만 염증은 없었고 부드럽게 눌러봐도 일반적인 딱지보다 더 아프진 않았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저는 폴리스포린, 캐나다 후시딘이라고 합니다. 저는 폴리스포린을 그 위와 주변에 발라 침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열과 위장 경련의 배고픔 사이에서 다시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잠이 들자 꿈은 다시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가족 저녁 식사와 묘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삽을 든 관리인의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덤을 채우고 비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삽이 관 지붕을 치는 소리의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해적이 묻힌 보물을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축축한 흙과 계피 냄새를 맡는 꿈을 꾸었고 늦은 저녁에 깨어났을 때 열은 훨씬 더 심해졌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백하고 떨리는 더러운 상태였고 고체 음식을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브랜디를 한 모금 마셔봤을 때 저는 거의 뱉을 뻔했습니다. 역겨운 맛이 알코올의 화끈함조차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 독감이나 열이 지나갈 때까지 물만 마시기로 결심했고 불쾌한 병과
배고픔에 그 끈적한 조합으로부터 자신을 분산시키려고 소파에서 저녁 내내 떨었습니다. 저는 간헐적으로 졸았지만 항상 묘지 흙으로 가득 찬 이상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48시간 후 저는 응급실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열은 심했고 배고픔은 더 심했습니다. 저는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괜찮은지 궁금했지만 결국 이것이 전염성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차까지 걸어갔을 때 제 심장은 노력으로 인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어지러움의 구름이 저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머리가 맑아질 때까지 8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운전을 시도하는 것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지 의아했습니다. 제 주의력은 계속 흩어지고 초 단위로 시간을 잃어버리며 노란 신호등을 지나치거나 방향을 바꾸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눈은 밝게 빛나는 패스트푸드 간판에 계속 멈췄지만 기름진 종이 봉지가 제게 전달되자마자 한 입도 먹을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시원한 공기를 쐬기 위해 창문을 내렸고 그때 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냄새가 저를 덮치고 저는 미친 듯이 위장이 울부짖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식별하는 데에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풍부하고 시원했으며 동시에 젖고 건조한 냄새였습니다. 흙 냄새와 약간의 과일 향이 나는 허브 냄새였습니다. 저는 풍부하고 축축한 땅에서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을 캐내는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이 유혹적인 냄새의 존재에서 제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엘크 스트리트와 시멘스 스트리트 교차로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고 저도 모르게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페달을 밟고 맛있는 냄새의 출처를 찾으려고 주변을 살폈을 때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교차로는 엘크 스트리트와 멀로 스트리트였습니다. 코너에 있는 묘지 문이 석조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활짝 열려 있었고 제가 그쪽으로 운전하면서 냄새와 배고픔의 감각이 저를 압도하려 했고 그것은 오직 제 내면의 공포와 맞먹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그곳에는 저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묘비, 흙, 그리고 땅 깊숙이 조용히 곰팡이가 피고 발효하는 창백한 살을 가진 많은 시체들만. 저는 그 생각을 마치 제 베개 위를 걷고 있는 뚱뚱한 검은 거미를 발견했을 때처럼 떨쳐냈습니다. 열병이야. 나를 헛소리하게 만들고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이유를 대었습니다. 저는 즉시 묘지 문으로 통하는 거리에서 벗어나 멍하니 집으로 가다가 병원에 가려고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 문과 그 끔찍하고 놀라운 냄새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절박함에 다시 돌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피로가 어두운 파도처럼 저를 덮치고 있었고 저를 사로잡은 뼛속 깊은 공포가 아니었다면 저는 운전대에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가파른 각도로 주차 공간에 들어서고 엘리베이터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길 기다리면서 타오르는 머리를 엘리베이터 문 틀에 차가운 금속에 기대었습니다. 내일 좀 나아지지 않으면 911에 전화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와 타협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열은 오한으로 바뀌었고 저는 이불 아래 숨어 몸이 떨렸고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공포는 원시적인 감정의 국물 속에서 욕망과 뒤섞였습니다. 빨갛고 검은 환상이 제 뇌의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제가 불안한 잠에 빠지면서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어두운 흙과 창백한 돌들의 들판에서 농부였습니다. 저는 호미와 삽을 들고 자신있게 움직이며 땅 깊숙이 파고 심었습니다. 저는 땅에서 이상하고 사랑스러운 작물을 뽑아 별 아래에서 먹었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저는 밤의 미풍을 즐기고 땅과 그 아래에서 곰팡이가 피는 제 수확물의 냄새를 들이마시며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꿈이었습니다. 저는 깨어났습니다. 열은 가라앉았고 배고픔은 커졌습니다.
제 눈이 어두운 방에서 번쩍 떠졌을 때 저는 제 약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세상은 거친 필요성의 한 점으로 축소되었고 저는 공허한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차가운 시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미끄러지듯 스킵되었고 저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파란색 대시보드 시계는 2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로등이 제 차를 지나 떠다니는 것을 보았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저는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바람에 실려오는 가장 희미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간이 미끄러졌고 차는 멈췄습니다. 제 뒤로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너무 짙어서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석조 천사들은 뻗은 손으로 저를 안으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다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갈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간이 미끄러졌고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묘비가 저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보면 마치 한밤중의 애도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름조차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흙을 내려다보고 제가 이미 잔디를 뜯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옥한 흙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아직 주저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가 그곳 아래 2m 땅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그것은 여전히 꿀처럼 제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긁어내며 파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흙에 큰 덩어리를 꺼내고 흙이 손톱 밑으로 밀려 들어가고 작은 돌들이 손바닥을 베었습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삽이나 어떤 도구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빛이 저를 비추고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였습니다. 관리인이 오래된 허리케인 랜턴을 손에 들고 서 있었고 그 빛은 그의 얼굴에 강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 빛 속에서 그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양손에 흙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온 것은 두꺼운 침방울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엄청 뛰었고 냄새는 저로 하여금 무덤을 파도록 몰아붙였고 제 뇌는 저를 도망치게 했습니다. 저는 거의 관리인을 때려 눕히고 도망치기로 결정했을 때 그가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쌍한 소년, 당신은 굶주리고 있군요.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은 엄숙했습니다. 그것이 공감이었을까요?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시작했지만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몰랐고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와 함께 오시죠. 당신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때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깜빡이는 등불 그 빛의 장난이었을 뿐일 것입니다. 저는 검게 변한 손에서 흙을 떨어뜨리고 무릎까지 파인 구멍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수치심이 홍수처럼 다시 저를 덮쳤고 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침과 콧물이 입 주위에서 섞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관리인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저를 잠시 그의 팔에 안겼다가 철저한 진지함으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약속합니다. 당신은 지금 저와 함께 걸어간다면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당신은 아주 먼 길을 왔지만 이제 몇 걸음만 더 남았어요. 그는 부드럽게 저를 어떤 길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이 발 밑에서 으스러지는 소리가 묘지의 침묵 속에서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관리인의 작업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하얀 건물로 거의 미니어처 교회 같았습니다. 안에서는 불안정한 촛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터 오일과 톱밥 냄새가 나는 곳으로 들어갔고 그 모든 것의 위에는 부패한 시신의 천국과 같은 냄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업장 뒷방에 왔을 때 테이블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급 도자기와 작은 은색 포크,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 두 사람을 위해 놓여 있었습니다.
넓은 테이블의 중앙에는 절반이 썩어 내린 긴 오크나무 관이 있었습니다. 촛불이 관의 모서리에 놓여 있었고 관리인은 저에게 차려진 자리 중 하나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조심스럽게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열쇠를 자물쇠에 밀어 넣고 제가 그것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유혹적인 뷔페의 냄새가 방에서 2배로 늘어난 것 같았고 저는 의자에서 뛰어올라 그를 밀쳐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때 몇 마디 말을 했는데 일부는 제가 이해했고 일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축복이었고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썩은 고기에 축복이 있을지니 묘지의 열매를 맛보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땅이 그녀의 선물을 우리에게 내어줌에 감사하고 별들이 우리를 보호함에 감사하며 비어있는 용기가 생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땅과 검은 하늘의 축복을 받나니 오늘 밤 우리가 향연을 베풀리라. 그는 속삭이는 위식적인 리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은색 칼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는 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 여성의 시체에서 부패한 살을 능숙하게 분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고기는 어떤 곳은 건조하고 다른 곳은 축축했습니다. 그것은 창백한 보라색과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번의 빠른 동작으로 그것을 분리하여 아래의 창백한 턱과 이빨을 드러냈고 그런 다음 그것을 제 접시에 놓았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살아라. 종교적이기까지 한 세 단어는 같은 의식적인 리듬으로 말해졌고 그가 말하자마자 저는 익사하는 사람의 절박함으로 고기에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맛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검고 기름지며 가루 같고 그러나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와인보다 더 취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제 몸 전체를 꽉 묶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욕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최상의 부위를 계속해서 제 접시에 올려놓았고 제 고통스럽고 비명을 지르는 배고픔은 마침내 해소되었습니다. 제가 배불리 먹었을 때 관리인은 자신의 접시에도 몇 조각을 놓고 관 뚜껑을 닫고 잠갔습니다. 제가 따뜻한 감정과 만족의 안개 속에 앉아있을 때 그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그 길고 깊은 밤에 많은 것들에 대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어두운 땅, 오래된 나라들, 그리고 고대의 법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의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길고 달콤한 그의 삶, 그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이 드는 스승 밑에서 견습생이었을 때부터 이런 묘지에서 일해왔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제가 무엇이 되었는지의 위대함, 그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삶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왜 저를 선택했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제가 선행은 보상받아야 된다고 말했죠?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는 식기와 촛불이 낮게 타오르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게다가 저는 견습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저와 우산을 나눠 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아무도 몇 마디 말 이상 나눈 적이 없었죠. 저는 묘비를 깨끗이 닦고 잡초가 없도록 묘지를 관리합니다. 제 일에서 저는 단지 마무리와 위안을 가져다 줄 뿐이지만 그 때문에 저는 따돌림을 받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땅에 넘겨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온 이후로 우아하지만 외로운 삶을 살았고 그 선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맞아 보였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3개월 동안 엘크 스트리트와 멀로 스트리트 코너의 묘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바빠서요. 묘지에 있는 시간은 좋고 동료도 훌륭합니다. 일주일에 6일 묘지의 그늘 아래에서 공기가 달콤하고 시원한 곳에서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은 이미 먼 기억이고 보상은 충분했습니다. 식욕에 관해서는 관리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묘지에 주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애도의 순간에 봉사하고 보호하는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의 임금을 받습니다. 관리인은 제 일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 둘이 있어도 너무 바빠서 그가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혼자 관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깨에 실려 문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땅 깊이 심어 있게 합니다. 저는 그가 곧 다시 직원을 채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합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당신이 이 지역에 있다면 언제든지 들러주세요. 우리는 엘크 스트리트와 멀로 스트리트 코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 인사하고 악수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묘지기의 열병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였습니다.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열이 나서 식욕이 막 없고 근데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식욕이 있는데 일반 음식을 못 먹는 거 이게 어떤 건가 이게 어떤 상황이지 싶었는데 진짜 아까 그 채팅에 나왔던 것처럼 흡혈귀라든가 이런 괴물들은 그냥 일반 음식을 되게 역겹게 여기잖아요. 자신들이 먹는 피라든가 그런 썩은 시체라든가 이런 것만 맛있게 먹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이 묘지기랑 악수했을 때 이 묘지기가 그 손톱으로 낸 상처로 인해서 이제 동류가 된 거죠. 같은 흡혈귀 같은 게 된 거죠. 썩은 시체를 먹는 인간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채팅창에 아까 우산까지 씌워줬는데 이렇게 한다고? 라고 채팅이 있었는데 묘지기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자면 묘지기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시체 먹는 삶, 먹을 게 그냥 공짜로 굴러 떨어지는 그 삶이 자기는 너무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을 아무한테나 주지 못할 것 같아. 정말 좋은 사람에게 이 혜택을 줘야겠다. 인간 시체에 드라이 에이징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 직업을 정말 착한 사람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묘지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묘지기 입장에서는 악의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마침 좋은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감염되게 해준 거죠. 근데 물어보고 해야지. 안 물어보고 이렇게 준 게 좀 도덕적인 해이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결국은 해피엔딩이 됐네요. 재밌었습니다. 읽으면서 퍼즐이 맞춰져가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다랄까. 계속 혼자 살던 이유를 알겠다고요? 여기 혼자 사는 분들 많은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묘지기의 열병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네. 진짜 재밌네. 그리고 아까 채팅창으로 이거 진짜 이야기인가요? 라고 해주신 분 계셨는데 사실 이 레딧 괴담의 대부분은 이 노슬립이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여기서 가져오는 건데 이 노슬립 게시판의 룰이 뭐냐, 그 게시판의 글이든 댓글이든 이 사건을 실제 사건처럼 대해줘야 된다는 룰이 있어요. 이 노슬립 게시판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한데 이 게시판 안에서는 실제 사건처럼 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